대표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만성적인 통증이 나타나는데 MRI나 CT를 찍어도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두통, 어지럼증, 위장장애, 공황,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겠죠. 을 멀리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오늘 팁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박수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율신경실조증을 겪는 환자분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나 어지럼증, 신체적인 증상부터 시작해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만성적으로 무기력하고 피로감까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말씀하시는데요. 자율신경실조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이름 안에 자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즉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자율신경은 즉 심장박동, 호흡, 체온 조절, 소화, 면역력 이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하는 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심장을 의식해서 뛰지 않죠. 또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도 우리가 특별히 의식을 하지 않아도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뜨거운 곳에 가면 좀 몸이 차가워지게 되고요. 또 추운 곳에 가면 몸이 저절로 따뜻해지죠. 이런 것들도 몸이 다 알아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을 하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율신경이 스스로 작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심장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뛰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들은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을 할 때 항진되는 신경입니다. 예시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면접을 앞두고 있는 취업준비생,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좀 긴장하고 식은땀도 나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때 항진되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대인데요.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 휴식을 취할 때, 또 우리가 잠에 들 때 몸이 너무 긴장된 상태라면 제대로 소화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는 신체를 이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항진되는 게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사람은 적당히 긴장도 하고 이완도 하고 이렇게 긴장과 이완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100m를 당장 전속력으로 뛰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땀이 나면서 호흡도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이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렇게 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잠깐 쉬고 나면 1, 2분 이내에 다시 숨이 돌아오고 심장도 천천히 뛰게 됩니다. 다시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생활 환경에 맞춰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서로 적당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만약 계속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혹은 긴장을 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는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를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손발이 차갑고 속이 답답한 게 자율신경 실조증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 맞나요? 아니면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게 증상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율신경은 우리 뇌와 척수에서 시작해서 간, 신장, 비장, 췌장 이렇게 전신으로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위에 따라서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제가 기억나는 어떤 환자분은 본인의 증상을 한 번에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셔서 메모지 A4 용지 몇 장이 되는 분량의 자신의 증상을 써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5개에서 10가지 이상 증상을 가지신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히 손이 차갑거나 속이 답답하다고 해서 무조건 자율신경 실조증인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증상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통증이 나타나는데 MRI나 CT를 찍어도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두통, 어지럼증, 위장장애, 불면 또 이런 신체적인 증상에서 나아가서 이런 자율신경계 질환들이 오래되다 보면 공황,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서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질환, 또 심지어는 만성염증으로 이어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암까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증상만 가지고 자율신경 실조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지는 않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을 대표하는 증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전신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또 어떤 정밀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외부 자극에 민감해질 때 특히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그때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유독 현대인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하고 차팅을 할 때 실제로 상병명에 자율신경계 질환이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런 코드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자율신경계 질환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연관된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거나 아니면 외부 자극을 덜 받으면 이런 신경계 질환이 잘 걸리지 않는데 현대인들의 삶을 둘러보면 특히 한국인들은 같은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통근 시간도 기본적으로 길고요. 일도 많이 하고 또 밤늦게까지 야식을 먹거나 아니면 회식을 한다거나 이런 음주 문화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특성과 또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과 맞물려서 점점 이런 신경계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졸중이랑 자율신경 실조증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같은 질병인가요?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뇌졸중이랑 자율신경 실조증은 기본적으로 다른 질환인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래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증상을 겪으시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과 같은 뇌질환도 같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뇌졸중이란 이제 한의학적 용어로 중풍이라고 하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즉 뇌 조직의 혈류 공급이 끊겨서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즉 혈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이와는 좀 다른데요. 뇌졸중이 뇌혈관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기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검사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이상은 신체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기능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통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지럼증, 수면장애와 같은 다양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정밀 검사를 했을 때 구조적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막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실 증상만 이때 나타났다 뿐이지 이전부터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볼 때도 저는 증상이 생긴 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히스토리를 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쭤보면 서서히 악화되는 전조 증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몇 가지 오늘 팁을 알려드릴게요. 증상 자체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두통이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체력이 좀 약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내가 선천적 혹은 기질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점점 증상이 심해지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좀 체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일주일에 3번, 5번 혹은 매일 밥만 먹으면 체를 한다거나 편두통이 원래 있었는데 이런 편두통이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만 있었었는데 이게 빈도가 점점 늘고 한 번 두통이 올 때 점점 심해진다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증상 자체가 빈도가 늘고 또 한 번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강도도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 예전에는 소화불량만 있었고 예전에는 두통만 있었는데 점점 이런 질환들이 같이 생깁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두통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피로감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최소한 5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증상들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도 높아지는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아프다. 이런다라고 하면 자율신경계에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불치병인가요?
일단 이 완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잘 낫진 않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거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인가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실 때 좀 답변 드리기가 난해한 경우가 있는데 완치라기보다는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 치료할 때도 보면 완치라고 잘 안 하거든요. 관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 조직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관해라는 표현을 써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완치가 아닐 뿐이지 정상인과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율신경 실조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은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어떤 예민한 성향이라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스트레스나 사회적 환경이 더해져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은 치료를 하고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활 환경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 다시 재발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관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질환이 불치병은 아닙니다. 즉 여러 가지 증상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소실되게 되거든요. 급성이냐 만성이냐 또 혹은 이게 어느 정도로 증상이 심하느냐에 따라 환자분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의 절반 정도 이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증상이 사실 절반만 없어져도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아가서 나이가 20, 30대 좀 젊으신 분, 또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는 100%까지 호전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고요. 증상이 5년, 10년 이렇게 오래되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수술을 하신 이력이 있을수록 치료율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호전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관리하다 보면 증상이 거의 완치와 가까운 상태까지 호전이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그런 환경을 계속 유지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그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뚜렷한 치료법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상에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면 자율신경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율신경 실조증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표준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발목을 다쳤을 때나 위장장애가 있을 때 무슨 약을 드세요 이런 것처럼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신경계를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본인이 맞는 치료를 선택해서 꾸준히 장기간 하면 또 그에 대한 치료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자율신경계 질환은 단순히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런 병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적당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또 수면 습관도 불규칙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1개월, 2개월이 아니라 아주 장시간 누적이 돼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앞서서 이런 환경 자체를 예전에 좋은 상태로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먹는 음식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자율신경 실조증에 왜 음식이냐, 자율신경 실조증에 왜 음식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빵이나 밀가루, 면과 같은 정제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교감신경이 높으신 분들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초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복합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요즘은 사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정도로 적어도 가벼운 걷기나 뛰기 정도의 운동은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안 해도 둘 다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안 그래도 통증이 심하고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저녁 늦게 강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도 본인 체력에 맞게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외에는 스트레스 조절, 그 다음 수면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다 보면 이런 생활 관리만으로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율신경계가 호전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고요. 또 이런 생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으니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병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심장병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우리 몸에 위치한 핵심적인 장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병이에요 이렇게 진단을 하진 않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은 대표적으로 부정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공황까지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정맥 말고도 심장에 위치한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긴 질환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합니다. 또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끼리 서로 혈액을 내뿜어주는 밸브가 있는데 이걸 판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판막에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장 판막 질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심장이 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혈액순환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을 심부전이라고 하고요. 또 심장에는 강력한 근육이 있어요. 심장이 혼자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심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근에도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심근병증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심장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에도 염증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심장막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심장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나요? 심장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하는 장기예요. 깨끗한 혈액을 전신에 분포시켜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기인데요. 즉, 심장이 약해진다는 뜻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심장이 약해지면 호흡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흡을 적당한 깊이로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식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 심장이 약해지게 되면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쉬게 돼요. 마치 공황장애가 있을 때처럼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흉식 호흡을 굉장히 여러 번 자주 강하게 하게 되고요. 이런 호흡 조절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밤중에도 편안하게 호흡을 하지 못해서 수면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종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서 계시는 분들이 밤만 되면 종아리가 땡땡 붓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것들도 심장이 약해지는 신호입니다. 심장에서 내뿜은 혈액이 다리까지 내려갔다가 이 다리에서 다시 펌핑을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심장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던 혈류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여러 부위에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다리 부위에 부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리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 어디든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외로 심장이 약해지면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건 결국 노폐물을 배출하고 깨끗한 혈액을 공급하는 교환 작용이에요. 깨끗한 혈액을 공급해야 우리 몸 세포가 이 에너지를 써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노폐물은 계속 그 자리에 쌓이게 되고 깨끗한 피는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노폐물만 몸에 쌓이고 새로운 에너지는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만성 피로나 부신피로 증후군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의외로 위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게 되면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서 이 음식물들을 분해해서 영양소로 흡수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위장간으로 혈류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소화를 하는 위장의 기능까지 떨어지는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장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을 나쁘게 하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혈관을 나쁘게 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런 기름진 음식이 혈관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요. 이 혈관이 좁아지다 보면 여기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이 일어나고 동맥경화증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뇌혈류가 막히게 되면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심장에서 혈류가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나쁘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아침에 흔하게 먹는 빵, 케이크, 밀가루, 면류, 과자 이런 초가공 식품들에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트랜스 지방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또 반면에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거든요. 이런 음식들이 지속적으로 혈관에 쌓이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에 염증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은 심장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인데요. 무조건 고기가 심장에 나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단백질은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공육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뭐 부대찌개 같은 데 들어간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에 문제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기의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는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은 적으면서 포화 지방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맛을 내기 위해서 과도한 염분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첨가물들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음식들 역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LDL 수치를 높이고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면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이 현재 안 좋거나 심장 건강을 좀 신경 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트랜스 지방과 가공육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사실 심장에 좋은 음식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고 심장에 좋은 음식인데 특히 심장에 좋은 음식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아침에 먹으라고 많이 추천드리는 게 첫 번째는 견과류이고요. 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E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비타민 E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 견과류에 풍부한 엽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심장병의 위험인자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견과류를 너무 무조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손 한 줌 정도 드시면 되는데 요즘은 견과류를 판매할 때 아예 하루에 먹으면 좋은 양 정도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손 안에 담으면 딱 한 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뭐 삶아 드셔도 되고 아니면 요리를 해서 드셔도 괜찮은데요. 기본적으로 계란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 B12도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심장병 위험인자였던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는다고 알려진 레시틴을 함유하고 있어서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살코기와 콩을 추천드리는데요. 즉 이 두 가지 음식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또 고기 부위를 고를 때도 기본적으로 껍질이나 내장 같은 곳에는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피하시고 닭가슴살과 같은 살코기가 풍부한 질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 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콩에 들어있는 엽산이나 이소플라본과 같은 성분들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혈관 건강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고등어가 있겠죠.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습니다. 오메가3를 적당량 섭취하게 되면 몸에 나쁜 지방인 중성지방을 낮추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데요. 등푸른 생선 100g에 한 4g 정도의 오메가3가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 드실 때 1개에서 2토막 정도 드시면 가장 적당하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아침에 많이 먹는 음식인데 토마토 그리고 잡곡입니다.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대표적으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런 항산화 성분을 적당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서 혈액순환 개선을 할 수 있고요. 요즘 탄수화물이 좋지 않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는데 이 탄수화물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2가지거든요.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정제당, 초가공 식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들은 주로 단순 탄수화물에 속하고요. 현미를 비롯한 다양한 잡곡 같은 경우는 단순 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돼서 심장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좋게 만드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심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나 방법들이 있나요? 심장을 좋게 만드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심장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러닝, 수영,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운동들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는 운동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심장 건강이 별로 개선된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보면 2가지 중 하나거든요. 운동을 너무 안 하시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고 하시면서 걷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걷기도 물론 나쁜 운동은 아닌데 걷기는 엄밀히 말하면 아무리 많이 걸어도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이 걷는다고 해서 심장에 일을 더 하지는 않거든요. 또 반대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시는 분들이 많은 운동, 또 똑같이 러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뛰거나 빨리 뛰거나 또 강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운동이 지나치게 되면서 오히려 심장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밤늦게 운동을 했을 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심장 건강에 제일 좋은데요. 그럼 적당한 강도란 무엇인가 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건강을 위한 운동 정도로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총 150분 이상 운동을 하면서 중강도 운동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중강도 운동이란 쉽게 표현하면 약간 숨이 차고 헐떡거리면서 땀이 나는데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운동하셨던 경험 속에서 어떤 정도의 강도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막 너무 숨을 헐떡이면서 대화도 못할 정도로 힘들고 완전히 탈진된 상태는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땀도 하나도 안 나고 숨도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쉬고 있으면 너무 약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유산소 운동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이런 두 사이에 너무 약한 것과 강한 강도 사이에 적당한 강도를 찾아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걷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워워킹과 같은 운동법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그런 운동은 걷기보다는 강한 운동이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걷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걷기만 하지 말고 걸으면서 약간 슬로우 조깅이나 러닝이나 파워워킹이나 이런 걸 섞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심장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을 다시 재활 운동을 시킬 때 이분들한테 운동을 바로 시키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계속 뛰게 하는 게 아니라 뛰기와 걷기 혹은 파워워킹과 걷기를 같이 합쳐서 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걷지만 말고 여러 가지 운동이나 방법들을 좀 섞어서 어느 정도 자극이 오게끔 운동을 하면 그런 방법들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 유독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살이 찌는 체질이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주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핑계대지 말라고 많이 핀잔을 들이시는데 실제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류이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이걸 분해해서 일정 양은 몸에 저장을 하고 일정 양은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같은 음식을 다른 사람이 섭취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비율이 더 높고 다른 사람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비율은 낮은데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능력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살이 잘 찌는 체질에 태음인이 속하는데요. 태음인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흡취지기는 강한데 발산지기가 약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흡취지기란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태음인들은 기본적으로 소화력이 좋고요. 음식도 굉장히 잘 먹고 가리는 음식도 잘 없어서 좀 과식을 하는 경향도 은근히 있습니다. 반면에 발산지기가 약하다는 뜻은 이런 흡수한 음식들을 영양소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태음인이 과체중인 것은 절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한의학적으로 태음인인 분들이 비만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한약에 쓰는 약재들도 기본적으로 태음인 체질에 맞는 약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비만 유전자라는 것이 실제로 뭐 물만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찌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살이 더 잘 찌고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서 더 비만이나 과체중이 되기 쉬운 체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만 유전자가 존재하는 건가요?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비만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만 유전자 관련한 연구는 예전부터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연구들은 대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를 똑같이 조사했을 때 나중에 성인이 돼서 관찰을 해보니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 하지 않고 매일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이랬던 쌍둥이와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고 또 활동도 다양하게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잠도 잘 자고 이랬던 쌍둥이를 둘이 비교해보면 당연히 체중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고요. 이런 단순히 체중이나 비만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사질환, 평균 수명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비만 유전자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 비만 유전자가 무조건 발현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 환경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이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식으로 생활 환경을 가져가는지 우리 몸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 이걸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매일 인스턴트를 먹고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몸은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에너지를 쓸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그냥 저장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니까 점점 살이 찌는 체질로 돼가는 거고요. 이런 행동들이 바로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를 계속 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이 찌는 체질로 돼가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 에너지를 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 환경을 가져가게 되면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지 않고 끄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단순히 굶거나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서 몇 킬로를 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를 킨 살이 찐 체질에서 이 스위치를 끄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단순히 음식을 굶어서 아니면 운동을 과도하게 많이 해서 몇 킬로를 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이라던가 식단이라던가 수면 이런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켜진 비만 유전자라는 스위치를 끄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단순히 살을 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이 찌는 체질에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느 운동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할 때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실제로 같은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에너지 대사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방식도 다르게 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기르고 체력을 증진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파워라고 하죠. 이 힘을 길러서 근육 자체를 키우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거잖아요. 체중 감량을 할 때는 근력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해야 하고요. 다만 나의 목적에 따라서 근력 운동도 적당히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체중과 체지방은 빠지면서 근육량은 늘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고요. 근육량도 어쩔 수 없이 체중이 빠지면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체지방이 빠지는 것보다 근육량이 더 많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체중이 감량된다고 할지라도 사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외관적으로도 살을 뺐을 때 본인이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역에 계신 보디빌더들도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냐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몸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근데 그게 살을 빼면서 동시에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씩 다이어트를 하세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지방과 체중도 빼고 이때 운동을 하시긴 하지만 단백질량도 줄면서 근육량도 약간 빠집니다.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몸을 키우는 벌크업 단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는 탄수화물도 좀 섭취를 많이 하게 되고 단백질도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런 다이어트라고 하는 커팅과 그 다음 이제 근육을 키우는 벌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몸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 유산소와 무산소를 적당히 섞어서 하시면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체력을 올리고 칼로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근력 운동은 적당량 하게 되면 근육량이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해서 무조건 굶기보다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유산소 운동, 하루는 근력 운동 이런 식으로 적당량 운동을 섞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실제로 다이어트를 할 때 그렇게 했었고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인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평소에 먹던 것보다 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기본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거나 운동량을 과하게 하게 되면 자칫 부상을 입거나 오히려 운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도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하는 운동은 내가 평상시 하는 운동에 비해서 한 70% 정도의 강도로만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때 무리하게 중량을 올리거나 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소 과일이 의외로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가요?
기본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에서 나온 많은 섬유질과 또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이런 좋은 성분들을 섭취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야채와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이것도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채소 같은 경우는 야채는 일단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복부 팽만감이 심하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혹은 65세에서 70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은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었을 때 위장장애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냐면 야채가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는 바로 야채의 풍부한 섬유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섬유질의 특징은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섭취했을 때 오히려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드시는 건 좋지만 야채와 함께 꼭 적당량의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생야채로 드시기보다는 구워서 어느 정도 익힌 상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과일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할 때 가급적 드시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과일은 우리 몸에 좋다라고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과일에도 많은 당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과일들이 주로 단맛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맛이 엄밀하게 말하면 설탕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몸에 쌓이면 사실 설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살이 찌거든요. 특히 단 과일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 과일을 섭취할 때 그냥 씹어서 먹는 게 아니라 갈아서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갈아서 먹게 되면 이 과일 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나 비타민도 다 파괴가 되고 또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과일을 많이 갈아서 드시는 경우를 저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살이 잘 안 빠지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살이 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갱년기 때 의외로 다이어트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때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이 발생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도 살이 더 찌거나 혹은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크죠. 우리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갱년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면 좋은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20, 30대에 비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란 내가 특별히 어떤 활동이나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내가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하루에 소비하는 칼로리예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노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런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갱년기이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또 수면 문제도 겪으시는 분들이 많죠. 똑같은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살이 잘 찌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단기간 많이 받게 되면 살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되고 또 몸도 붓게 되거든요. 이런 기전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데 이런 불면 같은 경우도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때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성인이 돼서 키가 다 컸다고 해서 이 성장 호르몬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성장 호르몬이 체지방을 태우는데 굉장히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뭐 밤늦게 자거나 아니면 같이 자는데도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호르몬의 작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갱년기이신 분들이 특히 살을 빼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나요? 일단 아침에 제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이고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아침에 먹는 빵, 디저트, 토스트 같은 것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들의 문제점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한다는 것인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침을 먹고 나서 출근을 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고 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줌으로 인해서 좀 힘이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갑자기 극심한 허기짐을 느끼게 되고 또 피로감도 몰려옵니다. 아직 아침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식으로 몸이 작동을 하게 되면 하루 전체를 날리게 되거든요. 또 극심한 허기짐 때문에 점심에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제당을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침에 좋은 음식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그리고 좋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먹는 음식들을 추천해드리면, 제가 오늘도 아침에 먹고 온 음식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릭 요거트를 좀 많이 먹고요. 이런 그릭 요거트는 당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토핑을 하는 것들이 주로 딸기나 블루베리나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의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과일을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드시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베리류 같은 경우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당 함유량은 적으면서 항산화 성분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일에 비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당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핑을 올리게 되고, 오늘 먹은 건 아닌데 평상시에 또 많이 먹는 거는 구운 계란 1개에서 2개 정도나 닭가슴살, 그리고 야채를 먹게 되면 야채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일정량 구워서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랑 섬유질, 그 다음 지방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적당히 2~3개 정도 섞어서 복용을 하는 편입니다. 만성염증이 무엇인가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만성염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분명히 다른 질환이거든요. 급성염증이란 여러분이 흔하게 다쳤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꽝 부딪혔을 때 이 부위가 누르기만 해도 아프고 퉁퉁 붓는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급성염증입니다. 어떤 조직의 손상이 일어나서 이 부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상적인 생리적인 작용이고요. 염증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염증 과정을 통해서 감염을 막고 면역력을 길러서 손상된 부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은 이런 급성염증과는 조금 다른데요. 며칠 혹은 수주 내에 소실되어야 할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되는 경우는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거나 혹은 어떤 손상에 대해서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염증과 관련된 대식세포나 T세포와 같은 면역물질들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것이거든요.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는 좀 다른데요. 급성염증은 빠르면 며칠, 곧 수주 이내 소실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은 이런 염증 상태가 소실되지 않고 수주에서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제거되지 않거나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상태, 또는 염증세포와 사이토카인,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분비돼서 오히려 염증이 이 부위의 조직을 손상시키고 회복을 방해해서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만성염증이 유발하는 질환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내가 만성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를 했을 때 염증 수치가 높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혈액검사상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신적으로 만성적인 통증이 있거나 혹은 붓기가 있거나, 또 의외로 비만이신 분들이 복부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이 내장지방 자체가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성염증 상태에 있는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과 만성피로 관리에는 식습관이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성염증과 특히 이와 더불어서 피로가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은 알코올과 카페인인데요. 특히 요즘 사람들이 커피를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그리고 커피를 그 자체를 즐기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피로감을 잊기 위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증이나 피로 같은 것들을 알코올이나 카페인으로 풀게 되면 이게 사실 염증을 줄이거나 피로를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만성염증과 만성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랑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피곤할 때 커피를 많이 드셔서 피로를 카페인으로 많이 극복을 하시는데, 이게 피로가 진짜 없어진 게 아니라 카페인이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에 대신 붙어서 피로를 잠깐 잊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 피로가 해소되지 못하고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로 피로감을 이겨내시는 분들의 특징이 점점 커피를 많이 드셔야 피로감을 없앨 수 있게 되거든요. 또 알코올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만성염증 상태이신 분들에게 알코올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요. 또 이 자체가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흔히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얼굴에 뾰루지가 나거나 아니면 위장장애가 있으셨던 경험이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염증 반응입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셔서,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술은 마셔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 자체도 일종의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허리가 더 아픈다거나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과 알코올을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내가 만성 염증 상태에 있거나 좀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신은 호르몬 균형과 면역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부신 기능이 떨어질 때 만성 피로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부신은 사실 보통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는 장기예요. 이 신장 위에 위치한 아주 작은 소기관인데 이게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거든요. 그래서 부신피로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신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알도스테론과 같은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먼저 뇌에서 이걸 인식해요.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고 이 신호를 뇌하수체라는 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뇌하수체에서 다시 이 부신으로 이 스트레스 상황임을 인지를 시키는데요. 그러면 부신에서 그때서야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의 특징은 단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름 그대로 이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단기간 끝나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코르티솔의 분비가 이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돼도 좋지 않고요. 너무 적게 분비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르티솔 분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몸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점점점 피곤한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저항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은 점점 피곤함을 느끼게 되겠죠. 즉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부신피로 증후군은 일반적인 피로와 다르게 굉장히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피로감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부신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게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 잠깐 높게 분비될 때도 있고 좀 낮게 분비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리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돼야 될 상황에 분비가 되지 않고 또 적게 분비될 상황에 많이 분비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가지 않고 예를 들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아침엔 잔다던가 혹은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계속 뒤죽박죽 섞여서 먹거나 아니면 밤 늦게 먹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을 때 이런 코르티솔 분비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침 세끼 먹는 식사 시간 또 규칙적인 수면 시간 이런 생활 환경을 규칙적인 리듬을 가져가는 게 부신 기능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 피로와 만성 피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일단 만성 피로는 정의가 따로 되어 있어요. 일반 피로랑 어떻게 다르냐면 피로감이 일단 6개월 이상 갑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요. 이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로감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잠도 잘 자지 못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굳이 이런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반 피로는 잠깐 쉬거나 잠을 자면 개선이 됩니다. 피곤할 때 잠자고 아니면 휴식을 취하고 피로감이 좀 풀렸다라고 느끼신 경험이 있으시죠? 이건 만성 피로가 아니라 일반적인 피로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피로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냥 휴식을 취하면 되세요. 그런데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잠을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 자고 휴식을 아무리 취하고 일도 안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내가 6개월이라던가 이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만성 피로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때는 이런 피로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는 만성염증, 만성피로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저희 환자분들 중에 특히 많으신데 이제 염증을 치료하는 약이 소염제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에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소염제는 복용을 했을 때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염제를 먹어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급성 염증이에요.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한테 급성염증이 생겼을 때 이 부위를 단기간 치료하기 위해서 소염제를 먹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 중 만성염증이 있으셔서 예를 들면 통증이 아주 심하신 분들이 소염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염제를 1주, 2주 이렇게 단기간 복용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몇 년 동안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소염제를 아주 오래 먹게 되면 간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신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이 많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소염제를 먹는다고 해서 만성염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이 생겼다는 뜻은 이미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계속 존재하거나 이 염증을 조절하는 면역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성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없애거나 면역력을 조절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급성염증에 쓰는 소염제만 드시게 되면 염증은 치료되지 않고 또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염증이 아닌 만성염증 상태이신 분들은 꼭 소염제가 아니라 다른 생활관리나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성피로가 있으신 분들이 계속 휴식을 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이런 분들 특징이 오늘 잤는데 피로감이 개선이 안 되니까 며칠 더 자면 괜찮지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께 제가 오히려 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인데 저는 너무 힘이 없고 밥 먹어도 힘이 없고 뭐 밖에도 못 나가겠는데 운동을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경우는 만성 피로뿐만 아니라 뭐 일정 정도의 우울감이나 무기력감까지 끼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면 덜 피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기력 저하나 영양결핍으로 인한 피로감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최악의 선택이 가만히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고 밥 먹을 때만 좀 움직이고 집 밖에 안 나가면 만성 피로는 절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힘들어도 바깥에 나가서 햇볕도 좀 쐬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약간의 걷기나 달리기와 같은 강도가 좀 낮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운동을 할 땐 잠깐 힘들었지만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피로감이 더 개선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활동을 하시려고 해야 되고 어떤 치료나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면 이 자체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운동이 우리 몸에 좋은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잠깐 하고 나면 우리 몸은 일정 부분의 손상을 받습니다. 몸이 물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복을 하게 되고 이 회복 과정 속에서 근육도 더 키워지고 체력도 길러지고 혈관 건강도 개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매일 강도 높게 몸에 자극을 주게 되면 이게 몸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스트레스만 계속 주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피로감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이때는 운동을 더 할 게 아니라 잠깐 쉬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20대 환자분이셨고 만성 피로가 있다고 해서 오셨는데 이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거의 일주일에 7번씩 계속 근력 운동을 2시간씩 하고 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딱 절반량으로만 줄여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정말 피로감이 그러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 같지만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는 운동을 계속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운동을 매일 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루 운동을 했으면 하루는 휴식을 취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최근 주목받는 영양제나 기능성 식품 중에서 만성염증이나 만성피로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요? 저는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비타민C가 너무 흔해 빠진 영양제 같지만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현존하는 영양제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영양제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사실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뭐 아무리 많이 구매를 해도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비타민C가 가지고 있는 효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기본적으로 비타민C는 항염증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염증 상태에 있으실 때
때 반드시 드셔야 하는 영양제가 바로 비타민 C고요.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 또 세포의 노화를 방지시킴으로써 피로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나 만성 염증이 둘 다 있다고 하면 비타민 C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0mg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 200mg만 드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 보통 적으면 1000mg, 많으면 요즘은 한 알에 3000mg 짜리도 나오고, 이걸 이제 여러 개를 드시면서 하루에 1000mg, 뭐 20000mg 뭐 이런 식으로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타민 C를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적정 용량을 설정하는 방법은, 비타민 C를 많이 드셨을 때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용량을 처음부터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1000, 2000, 3000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설사를 하는 구간을 찾으시고요. 예를 들면 내가 1000mg을 먹었을 때 설사를 했다. 그러면 그 용량에서 20%에서 30% 줄인 용량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ml에서 설사를 했다고 하면 한 7000에서 8000 정도 드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비타민 C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 위장장애가 심하시거나 결석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타민 C를 많이 복용했을 때는 공복에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나서 여분의 비타민 C가 오히려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남은 비타민 C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배출시키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건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건강에 관련해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건강이라는 건 내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수면, 운동하는 거, 다이어트, 자율신경 질환, 또 비타민 C까지, 이런 것들을 사실 듣기만 하면 여러분의 몸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피로감이 심한데 비타민 같은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이런 분들은 비타민 C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는 평상시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단이나 운동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운동을 한다고 하면 막 거창하게 막 장비를 많이 사고, 또 준비를 많이 하고, 뭐 어찌 배워서 해야 되고, 이렇게 완벽하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동이 별게 아니라, 어떤 연구에서도 뭐 나가서 뛰거나 뭐 수영하거나 이런 게 어려우면 집에서 집안일이라도 좀 해라, 뭐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운동이 안 되고, 집에서 청소라도 좀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도 운동이 좀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예 안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건강하다라는 연구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실천을 하면 사람 몸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습관화하면서 바뀌게 돼요. 이렇게 습관화하는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뭘 했다고 해서 내 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건강 상식에 대해서 최대한 일반인 분들이 알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최대한 어려운 내용은 좀 빼고 일반인 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따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딥한 이야기들, 정확한 생리학적인 기전이라던가 질환이라던가 치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좀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더 건강이 증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남겨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제 채널을 남겨둘 테니 건강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